잘 쉬었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1편을 끝냈는데요. 이제 1편이 대략 한 3개 정도 나온다면 제2편 경제로는 뭐 6개에서 7개 나오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제1장에 부동산 수요 공급에다가 별을 3개 해주시고요. 수요 봤더니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수요. 수요 보시면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겠는데 수요죠. 그래서 디맨드 사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방금 보시니까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사실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보통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물론 이것도 조금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지문 정도 씁니다, 지문. 그래서 이건 한 문제. 그래서 조금 차원이 다르죠.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유량 변수이다. 또는 유량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가 되는 걸 저량 변수라고 하는데 저량은요 일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이 일정 시점에서 구매한다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요 또는 공급은 당연히 일단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뭐 상세히 다루고요. 구매하고자 한다는 거는 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사전적 개념이다, 예비적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썩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수요가 아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옛날에 샀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살 계획이다.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어제 뭐 통닭을 2마리나 먹었다. 닭집들이 장사가 안 돼서 고민이라 그러길래 나라도 먹자. 그러고 2마리 먹었다. 그거는 수요라고요. 과거라고요. 과거. 역사적 사실일 뿐이고 그런 거 수요라 그러지 않아요. 수요는 앞으로 사겠다. 그 다음에 욕구라는 건 뭐냐? 욕구. 요거는 사고 싶은 생각,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구매 능력이죠. 이처럼 구매 능력을 갖춘 의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유효 수요라고 해요.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학원에 나와 보니까 야 이거 S빌딩 좋은데 이거 하나 사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고 싶은 의사는 있는데 왜 안 사고 있냐? 왜 안 사냐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뭐라 그러느냐? 유효수요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맨날 준비만 하는 게 예비군이거든요. 향토 예비군 아시죠? 예비수요. 그래서 그런 건 예비수요라고 한다. 뭐 다른 말로 잠재수요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시험에서는 유효수요 정도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럴 때 유량과 저량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자. 이 유량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 플로우, 영어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로우 개념이다. 저량 개념은 스톡. 그래서 요렇게요. 이렇게 얘기한다. STOCK 스톡. 그럴 때 유량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1년 동안에 또는 한 달 동안에 또는 일주일 동안에 뭐 이런 거 또는 뭐 하루 동안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플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이 흘러가니까 플로우. 그 다음에 저량은 뭐냐 그러면은 일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현 시점이다. 그렇죠. 아니면 12월 31일 현재라든지 아니면 2017년 1월 13일 현재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유량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뭐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이해해 보세요. 소득이다. 소득. 저량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가격이나 가치다. 이 둘의 차이가 뭐겠냐. 근데 소득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100만 원이라 그러더라. 100만 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많은 거냐 적은 거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루 동안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건 무지하게 많이 번 건데 만일 1년 동안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거는 소득은 어떤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 전혀 의미가 없고 특정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 자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억이라 그러더라. 1억.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1억인지 10년 전에 1억이었다는 이야기인지 앞으로 5년 후에 1억이 될 거란 이야기인지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 같은 것들은 언제 몇 원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이런 걸 저량이라고 합니다. 시점이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예컨대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연봉이나 월급이요. 월급. 이거는요. 이 변수 안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기간을 줘야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랬고 요건 변수 안에 또 기간이 아예 들어있네요. 2년, 1년, 한 달 이렇게. 당연히 유형입니다. 또는 임대료. 임대료는 소득과 비슷한 성격이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 그랬더니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인데요. 한 달에 300이라는 이야기예요? 1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이냐 1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을 줘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이런 것 단기 순이익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순이익이야 뭐 순수한 이익이니까 뭐 쉬운 이야기고 단기라는 건 뭐냐? 단기. 회계학에서 단기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올해. 단기는 올해 2017년. 그러면 작년은 회계는 뭐라고 불러요? 단기요? 전기요? 전기. 내년은 또 뭐라고 부를까요? 차기. 회계학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용어죠.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이니까 유량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나 거래량 같은 것들 다 유량입니다. 예컨대 자 우리나라 주택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98만 건입니다. 그럼 98만 건이 도대체 한 달에 98만 개인지 1년에 98만 개인지 10년에 98만 개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죠. 예컨대 연간 한 100만 건 근처 되면 뭐 그럭저럭 괜찮은 건데 한 달에 90만 건이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죠. 미친 거지 이게. 중개사분들 돈 엄청 벌었겠네요. 10년에 100만 건이다 그건 다 망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것들은 기간을 줘야 명확하죠. 1년에 몇 개나 만들었냐. 우리나라 한 3만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만들었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저량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일정 시점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설명이 됐고요. 자산. 제가 저번 주에 자산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느냐? 재산. 그래서 가진 게 재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현 시점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부.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또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재고수 아니면 이 미분양 재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 주택 재고가 몇 개냐 이렇게 현 시점 해야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지. 뭐 작년에 1,500만 개인지 10년 전에 1,500만 개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겠다. 주택 재고. 그래서 마찬가지죠. 미분양 재고가 제일 많을 때는 뭐 한 12만 개에서 13, 14만 개까지 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한 4년 전이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한 3, 4만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양 재고 몇 개요? 그랬더니 12만 개요. 언제요? 그랬더니 5년 전에요. 이렇게 언젠지를 정확히 해야지 지금이라는 건지 5년 전인지 뭐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량은 이렇게 기간이 숨어 있거나
기간을 줘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량은 시점을 지정해 줘야 정확해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기간과 시점으로 구별이 거의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유량은 보통 새 걸 이야기해요. 새 거.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일단 유량입니다. 그러면 재고 상품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유량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량이에요. 저량입니다. 그래서 이 저량이 재고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많이 써먹었고 스탁이 스탁. 요거 번역하면 그냥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사전 뒤져보시고요. 저량이 쌓일 저자 량 양자니까 한자로 봐도 재고예요. 재고. 쌓여있는 창고에 쌓여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재고를 이야기한다. 재고. 재고는 뭐예요? 재고. 새로 만들어질 것들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 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새로 만들어질 것들은 좀 기다렸다 세야 되니까 몇 개인지. 그러니까 재고라는 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유량 개념인데 가로 1번이죠. 수요는 측정으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참고 유형과 유량 변수인데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이지요. 그래서 수요 공급 소득, 신규 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수출과 수입, 투자, 국민 총생산 그런 것들은 유량이다 그랬죠. 그런데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다. 그래서 순자산. 순자산이라는 게 순자 빼버리면 뭐예요? 자산. 이해하신 거죠? 자산. 그래서 주택 재고, 가격, 국부, 그다음에 또 뒤에 외환 보유액 같은 것들은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죠. 현 시점에 달러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 3번에 이제 유효 수요인데요.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가보시냐 하면 거기 2번은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61쪽 한번 가보세요. 61쪽. 61쪽 가니까 가로 3번에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곡선하고 그 맨 밑에 반가로 3번에 수요 법칙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그 이야기죠. 이 수요 법칙을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백화점이 언제 차가 붐빌까요? 백화점이 정상가일 때요, 세일할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는요, 본질적으로 물건 쌀 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면 몽땅 사는 것이고, 가격 비싸면 안 사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기 이해가 잘 되면 편한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반비례냐? 야가 내려오니까 얘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 뭐 그런 게 반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부의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수요 곡선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 수요 곡선은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도시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그래프를 꽤 가끔 보죠. 그래도 오늘은 뭐 상당히 많이 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들을 볼 때는요, 그래프 누구나 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썩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는데 여기가 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다. 그런데 이제 왜 그래프를 싫어하느냐? 사실은 관찰은 안 해서 그래요. 관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축을 관찰을 안 하고 성급하게 보죠. 횡축이 뭐예요? 횡축. 양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원점 제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횡축과 정축이 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예. 그 다음에 정축은 가격이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예컨대 여기가 500이다. 여기는 700, 여기는 뭐 1000 이런 식으로 점점 상승이다. 그럴 때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조사 하는 겁니다. 시장조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이렇게요. 저희 단팥빵 하나 보여주면서 요 1000원이라는데 몇 개나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수요자가 아휴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비싸요? 뭐 그러면서 그래요. 700원이면 어쩔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좀 사야죠. 이렇게 500원이면요? 그랬더니 몽땅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한 거 이걸 수요곡선이라 한다. 그럴 때 이 수요곡선은 디맨드의 약자를 써서 D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대문자 써야 됩니다. 뭐 마음대로 소문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곡선은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보세요. 그럼 노란 곡선이 자꾸 위를 향하는 거예요? 아래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봤더니 아래를 향한다. 우하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저도 뭐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 X축, Y축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긴 한데 이런 것도 봤고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이런 거는 기울기가 플러스였던 거죠. 플러스. 왜냐하면 X축이 이렇게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분의 플러스 그러면 전체 분은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플러스. 뭐 기울기가 이거 분의 이거니까. 여기는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전체 분은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수요곡선은 요거랑 비슷하더라.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죠. 뭐 때로는 조금 어렵게 감소함수다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 있는 건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 그래서 1000원일 때 이 노란 그래프는 여기까지 사겠다는 이야기죠. 10개. 그러면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사겠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몇 개냐? 30개예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600원일 때 이 수요자가 몇 개나 살 건지 되게 궁금하다. 그러면 또 시장 조사하러 나가야 되느냐? 날도 추워 죽겠는데 그럴 필요 없고 수요 함수 또는 수요 곡선이 있다면 봤더니 25개 근처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떤 가격이라 하더라도 수요자가 몇 개나 살 건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런 걸 수요 곡선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죠. 괄호 3번 61쪽이죠. 수요 곡선입니다. 방가를 1번에 자 수요곡선의 개념인데 수요곡선이란 다른 수요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해제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형태 및 특징인데 동그라미 1번을 보시니까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하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수요량은 증가하므로 수요량은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이다.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의 수요법칙인데 여기 보니까 수요법칙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수요량은 증가하고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넘어가셔서 양가로 4번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반가로 1번. 이런 거는 반가로요, 양가로요, 양가로 이렇게. 그래서 양가로.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는 이제 목차에 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갑니다. 편 밑에는 장이 있고 장 밑에는 절이 있고 절 밑에는 1.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양가로, 그 다음에는 반가로,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B, C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제 안 지키는 저자들도 있긴 있어요. 책을 좀 이제 많이 써본 분들은 출판사에다가 먼저 알려주죠. 출판사 애들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편집자들이. 그러면 이제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야 정의해서 네가 보내라. 목차의 체계를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어떤 게 크냐 작냐. 여기 양가로 4번 밑에 반가로 1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가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4번 수요 양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인데 그게 별 2개 해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죠. 수요량의 변화인데 혹시 혈압약을 먹으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집니까? 드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당연히 안 드실 나이시고요. 훌륭한 분이에요. 안 드셔야지 드시면 안 되죠.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다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군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인데요. 얼핏 보면 뭐 똑같죠. 굳이 뭐 상세히 봐도 한 글자 차이예요. 그래서 뭐 양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정도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잘못 써가지고 실수로 하나 뺐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서는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소위 변별력이라 그러죠. 이 둘은 아주 다른데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인데 자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런데 가격이 500원으로 변화한다. 변화. 이렇게 쫙 내려가요. 그러면 이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 하면 비쌀 때는 얼마 안 사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500원이면 싸거든요. 그러니까 몽땅 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수요량이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하니까 수요곡선 위에서 쭉 이렇게 이동하더라.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은 지금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들어보시고 비교하면 됩니다. 즉 곡선 위에서 이동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뭐냐? 요거는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그렇죠. 이외의 변수들이 변화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말고 다른 변수들이 수요에 영향을 준단 말이냐? 얼마든지요. 뭐 간단해요. 예컨대 똑같은 1,000원짜리라 하더라도 가격은 똑같다 하더라도 소득이 2배로 더블로 뛰었다. 그러면 덜 살까요? 더 살까요? 더 사겠죠. 이자가 싸가지고 돈 빌리기 쉽다. 그러면 빌려서 소도 잡아먹는데 그까짓 거 못 사겠냐 그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서 뭐 난리다. 그러면은 소비가 늘겠죠. 타재화의 가격 이런 건 좀 어려워요. 타재화의 가격이 예컨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당해주화를 좀 더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따가 대체적 보완제로 상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조금 놔둬보세요. 이렇게 가격 이외의 것들이 바뀌면 그렇죠.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수요곡선이 아까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하형한다. 이야기는 비쌀 때는 야 이거 비싸서 쓰겠냐 이거 쌀 때는 뭐 몽땅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가격은 똑같은 1,000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1,000원짜리도 10개보다는 더 살라 그럴 거다. 500원짜리도 30개보다는 더 사겠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이쪽과 비교하기 위해서 D-라고 점 하나 찍죠. 그러면 이 노란 수요 곡선은 하얀 색깔보다는 어디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수요의 증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확하게는 오른쪽으로 왔다가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를 상향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는 뭐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자가 상승하면 우리가 뭐 은행에 내야 될 돈들이 많아지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뭐하러 10개나 사겠냐. 한 2개나 사지. 그 다음에 500원일 때에도 뭐 30개씩 살 이유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D-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는 하얀 색깔보다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차이를 좀 발견해야 돼요. 뭐 시험에서는 주로 그걸 가지고 내니까요. 일단 수요량의 변화는요. 요거는 가격이 바뀔 때입니다. 가격. 그럼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은 일정하고 이 외의 변수들이 바뀌었어요. 이 외에.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바뀌다 보니까 곡선 상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가격이 500에서 1000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은 많이 살려고 했지만 점점 비싸지니까 줄이는 거예요. 10개로. 그 과정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줄여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한다고요. 곡선 상에서만 이동한다고요. 상에서만. 조금 명확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바뀌니까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좌우로 가는 거예요. 자체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럴 때 우측으로 가는 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증가. 좌측으로 가는 건 뭐라 그러느냐? 감소.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별돼야 된다 이야기죠. 가격이냐, 이외냐, 상이냐, 자체냐, 우측이냐, 좌측 이런 거. 네. 그럴 때 이따가 이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공급에서도 이걸 할 텐데, 공급의 변화에서는 공급의 증가를 우하향 이동이라 그러고, 공급의 감소를 좌상향 이동이다라고 상과 하가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야, 이거는 차이점이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 외우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맞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우측이 뭐라고요? 증가. 좌측이 뭐라고요? 감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균형의 이동을 공부하면 누구나 알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이 우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외울 일도 아니다. 나오지도 않지만. 그럼 왜 오른쪽이 증가냐? 그런 건 중요하죠. 어째서 오른쪽을 증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프의 의미를 따져 보셔야 되는데, 자, 500원일 때 원래 하얀 색깔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소비하고 있죠. D-는 500원일 때 여기까지 소비합니다. 30개보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증가입니다. D-는 여기까지 소비 안 해요. 그래서 30개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죠. 그러니까 좌측은 감소입니다. 그래프의 의미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19의 문제를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풀어보죠. 아까 가격은 누구의 변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요. 수요량. 수요의 변화 요인은 가격 이외의 것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써놓은 거나 우리 책에 있는 거 말고도 한 100개 됩니다. 많아요. 그런데 책이 없지만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새로 개통됐다.
수요 감소요 증가요? 증가.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늘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 생태 하천길이 생겼다. 감소요 증가요? 증가. 골프 연습장이 생겼다. 감소요 증가요? 증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분수공원이 생겼다. 감소요 증가요? 증가. 많네요. 많아요. 예. 그런데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거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수요 변화 요인은 엄청 많은데 이게 아닌 거는 한 개밖에 없다니까요. 예. 가격 맞아요.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죠. 그게 3번 나왔어요. 시험에. 수요 변동 요인이 아닌 거 그럼 뭘 찾으면 된다고요? 가격. 그렇지. 가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변화 요인이요? 수요. 그렇죠. 잘했어요. 가격. 네. 가로 4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인데 여러분 보시면 수요 결정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한다.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군요. 괄호 2번은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 결정 요인 중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등으로 표시된다. 즉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새로이 변한 상태의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낸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어가지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해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소득의 변화인데 이게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용어들 이제 신경을 우리가 쓰는 거죠. 용어. 소득의 변화이다.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정상제라는 게 있고 열등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등제 또는 상급제라고도 하고요. 열등제는 하급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분석한다 그랬죠.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요. 정상인 재화. 즉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등하다. 열등하지 않다 그 이야기죠. 상급이다.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니까 하급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반대거든요. 얘가 열등제는 뭘까요? 열등제는 열등한 재화인데 다시 말해서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쉽네. 비정상. 그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정상이냐?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벌면 수요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게 정상이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수요를 안 하는 것 이게 무슨 정상이겠냐? 이런 건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건 당연히 정상이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것 이런 건 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걸 열등제를 한다. 열등제는 품질이 떨어져서 우리 어렸을 때 주로 먹던 것들인데 지금은 소득이 높아져 가지고 우스우니까 소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얘 좀 들어봐 주세요. 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뭐 피자, 치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간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치킨집에서 나오는 거 그 뭐 이렇게 위에 치즈 발라가지고 오븐에서 구운 거 그 이름이 뭐죠?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대답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뭐 있어요. 밥이라든가 이렇게 스파게티 같은 거에다 위에 치즈 얹은 거 길쭉한 접시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만족하죠. 아무튼 이런 걸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옛날 아이들은 뭐 없잖아요 간식이. 그래서 옛날 아이들은 뭘 먹었냐 그랬더니 어디 학원에서 고구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또 어떤 분은 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굉장히 느낌이 좋았죠. 옛날에는 무 많이 먹었죠. 무. 그래서 무가 땅속에 이렇게 있을 때 무 뽑아가지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텔레비에서 그런 것도 나오더만요. 와, 무는 위쪽이 달대요. 뭐 이러던데 그걸 몰랐다 이야기냐? 예. 옛날에는 모르세요 혹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배고프면 가다가 무 뽑아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으면은 항상 그러죠. 뭐 동네 애들 맨날 같이 다니거든요 학교. 걸어서 1시간 가야 되니까 한 4km는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팍 불러가지고 이제 만만한 친구 불러가 야 너 이거 먹어. 뿌리 주고 뿌리 맵거든요. 요 그러고 이제 나는 요거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죠. 그래서 뭐 닦아서 먹을까요? 그냥 먹을까요? 그냥 먹지 마. 닦아서 닦기는 물도 없어요. 닦을 물도. 그래서 이제 이빨로 껍질을 깝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열등제는 이해하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시절이 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까 소득의 변화인데, 자 우등제하고 열등제인데요. 우등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그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거꾸로 수요가 감소해 가지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 말고도 뭐 중간제라고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건 놔두고, 자 관련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관련제.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관련제요. 이 관련제는요,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 독립제는 상호 아무 관련이 없는 걸 독립제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바로 대체제하고 보완제만 알면 돼요. 그래서 대체제가 뭐냐 그러면은 대체가 이루어지는 재화를 말한다. 대체는 바꿔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콜라나 사이다처럼 바꿔서 소비한다 하더라도 만족감의 차이가 전혀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해요. 그러면 보완제는 뭐냐? 상호 보완이 되는 재화인데 예를 들어서 뭐냐? 이 커피나 설탕처럼 한 재화를 소비할 때보다는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커지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커피에다 설탕을 안 타 드시잖아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피자하고 콜라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이제 먹는 피자 콜라. 그래서 어쨌든 보완제인데, 여러분 앞쪽을요 항상 X제, 뒤쪽을 Y제 이제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뭐 A, B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영국 학자 슬로츠키인데 이 슬로츠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맨날 XJ, YJ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시험을 대비해 버리자. 그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YJ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돼요. 다시 이게 특징인데 앞쪽 재화를 중심으로요, 뒤쪽 Y제요. YJ. 슬로츠키가 참 독특하게 분석한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데. 그래서 분석해 볼게요. 원래 둘은 똑같이 500원이었다. 그런데 콜라의 가격이 400원으로 콜라 혼자 하락했다고 치자. 그럼 콜라는 가격이 싸니까 그 수요량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렇죠. 자 이제 YJ 입장에서 볼게요. 이건 YJ 입장 분석한다 그랬죠. YJ A 입장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약간 우울하긴 한데, 지금 Y제 사이다의 가격이 바뀐 거예요. 아니고 콜라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뀐 거예요. 다른 재화죠.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수요량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요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로 4번이 수요의 변화예요. 그렇죠? 양가로 4번. 일단은 그게 정확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이다 입장에서 본다면 사이다를 마시려고 갔어요. 목이 말라서. 야, 시원한 사이다를 한잔 할까? 갔는데 옆에 보니까 콜라가 싸요. 그러면 어차피 둘 중에 뭘 마시나 똑같은데 꼭 사이다를 고집해야 될까요? 콜라로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대체. 그러면
사이다 입장에서는 그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격이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것들 가격 때문에 나의 수요가 지금 변동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다음에 커피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커피는 싸니까 수요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럼 이제 설탕 입장에서 보자고요. 설탕 입장에서는 야, 이거 커피가 싸서 많이 먹어도 되면 보안자는 맨날 같이 먹어야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설탕도 안 타 먹어야 될까요? 좀 타서 먹어야 될까요? 타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설탕도 그 수요가 감소요 증가요?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대체제 보완제는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원래는 X제의 가격하고 Y제의 수요를 비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문제 푸는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특칙. 뭐 우리는 문제 잘 푸는 게 목적이니까 수요, 소비하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같은 대체제는 둘을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적 소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콜라를 몽땅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사이다는 선택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소비는 대체제는 반드시 반대로 소비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소비하는 방향이 같다고요? 반대라고요? 반대.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반대. 보완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맨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X제를 많이 먹어도 되면 Y제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제는 항상 함께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야 작년 재작년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 이야기예요. 예컨대 A제와 B제는 대체제 관계이고 B제하고 C제는 보완제 관계이다. 그럴 때 A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C제는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A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A제는 비싸니까 수요량이 증가요? 감소요? 감소. 대체제는 반대로 소비하니까 B제는 그 수요가 증가. 보완제는 같은 방향이라면서요. 그러면 C제는 그 수요가 증가. 이렇게 가면 되죠. 이해하신 거죠? 그래야 빠르지. 가격과 비교해가지고는 뭐 여기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격 도출해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틀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다. 뭐 하려고 지그재그 가냐 어렵게. 그냥 쭉 가면 되지.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체제는 여러분 그 기억본에 보시면 대체제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는 가격이 하락이 상승이에요? 상승. 제가 예를 든 거랑 반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러면 다른 재화는 반대로 소비할 거니까 수요가 감소요 증가요? 증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하락 예를 들었죠. 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대체제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는 반대로 증가요 감소요? 감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가셔갖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완제 가격이죠. 보완제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며 다른 재화도 같은 방향이니까 다른 재화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보완제 관계에 있는 어떤 재화 중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X제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보완제니까 같은 방향이죠. 다른 재화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분석 가능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수요자의 예상하고 이자율을 그랬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뭐 수요자 예상이라는 것도 재작년에 질문 1개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에 라면 값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필요한 라면인데 올라간 다음에 살까요? 좀 미리 사놓을까요?
미리.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이런 걸 이제 가수요, 투기수요라 그래요. 가수요나 투기수요. 기업권에 수요자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들을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하면 소주값 올라갈 것 같더라. 그러면 나도 해야 될까요? 올라가기 전에 좀 사야 될까요? 자식들이 알려주고 올려야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올릴 거예요 라고. 그래야 한 5병이라도 사놓지. 그죠? 그런데 그냥 벼락같이 올려버리니까 이놈들이 이런 걸 가수요라 해요. 가수요. 먹는 거 주로. 땅값이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간 다음에 살까요? 미리 살까요? 이렇게 못 먹는 거는 투기 수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아나운서들이 꽤 이거 잘 구별하던데요. 아나운서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뭐 구별하면서 쓰더라고요. 땅값 어쩌고저쩌고 하면 투기 수요라 그러고 라면값 올라갑니다. 뭐 그러면 가수요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또 이것도 구별을 잘 안 해가지고. 이번에 이자가 하락하면 주택구입 비용이 감소하므로 이자 하락, 수요 감소의 증가요? 증가. 그럴 때 여러분 그 가로 5번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죠.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 수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일반 재화가 누구라 그랬죠? 동산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공부할 게 많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즘 해보니까 아시죠? 뭔 놈의 공부가 이렇게 많냐 양이. 이해하신 거죠? 뭐 공법 막 이거 보면은 공법 들을 때마다 늘 고통스럽죠. 민법도 뭐 장난 아닙니다.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그게. 결혼 나중에 더 장난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은 그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재와 다른 특수한 방법이 쓰이더라. 그럼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을 한다든지 등기 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은 일반재와 동산에 비해서는 가격 비중이 크니까 비싸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도 돈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66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공급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